안녕하세요. 상수 주영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64궤 중에서 34번째 궤, 대장궤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은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대장궤의 초요, 2호, 3효에 대한 효사를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4효, 5효, 상효에 대한 효사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효사에 들어가기 전 궤상을 잠깐 볼까요? 궤상을 보시면 아래로부터 아니죠. 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궤는 양효 세 개로 이루어진 하늘을 상징하는 건궤, 상궤는 양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레를 상징하는 진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서 우레가 친다. 그래서 너무 강대하다, 너무 장성하다 하는 대장궤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그랬죠. 또 인간사로 보면 건궤는 천자를 상징하고 진궤는 제우를 상징하는데 천자 위에 제우가 올라타고 있습니다. 뭔가 어색하죠. 그래서 제우가 천자를 물리치고 그 위에 올라선 꼴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다, 너무 강성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궤는 궤 자체가 너무 강하다, 너무 강성하다, 너무 강대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법수로 얘기하면은 양효는 1로, 음효는 0으로 표시할 수 있으니 111, 100, 111, 100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궤상을 배경에 깔고 지금부터 구사 효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사, 정길, 회망, 번결불이, 장우대여지보, 정길, 회망, 번결, 불이, 장우, 대여, 지보.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고dom을 지키니 길하며 후회가 사라진다. 다시, 고dom을 지키면 길하니 후회가 사라진다. 이 번자는 울타리 번자죠. 울타리가 끊어졌어. 갇혔던 뿔이 자유롭게 되니, 즉 얽매이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된 거죠. 얽매이지 않으니 또 자유롭게 되니 큰 수레의 복이, 복토지, 큰 수레의 복토가 굳건해진다. 다시 한번, 고dom을 지키니 길하며 후회가 사라진다. 울타리가 갈라져 묶였던 뿔이 자유로워지니, 즉 얽매이지 않으니 큰 수레의 복토가
굳건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사에서 말하는 정, 원형 이정의 정이죠. 이 정은 물을 상징합니다. 물처럼 부드러운 생명 본래의 속성을 말합니다. 이 구사는 양효가 음효 자리에 와 있죠. 초효, 이효, 삼효, 사효. 사효는 음효 자리인데 양효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사는 음의 자리에 있어 대장 괴가 가지고 있는 너무 강성한, 너무 성대한 이런 부분을 중화시키는 그런 중화작용을 합니다. 왜? 양효가 오긴 했지만 음효 자리에 와 있으니 그 본래 자리가 음효이기 때문에 중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후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강대한 대장 괴의 괴이가 음효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다소 약화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구사는 구이와 마찬가지로 양효가 음효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괴의 폐단이 다소 완화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묶여있던 염소 뿌리, 양의 뿌리 얽매이지 않게 되니 자유롭게 된다. 자유롭게 되니 근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정길무망, 정길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원래 대장 괴는 태평함을 상징하는 괴가 지천태입니다. 위에는 땅을 상징하는 공개, 아래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 괴의 상이죠. 지천태, 태평스러운 모습입니다. 여기에 밑에서부터 양효가 하나, 둘, 셋까지 자랐는데 하나 더, 4개까지 자라버립니다. 3개에 있던 양효가 하나 더 생겨버리죠. 그리고 음효 2개가 원래 있네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는 우레를 상징하는 징계, 아래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 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천대장이 되죠. 바로 이게 내천대장입니다. 그래서 태평함을 상징하는 지천태 괴가 양효 하나가 더 생겨버림으로써 내천대장이 되니까 너무 강성해진 거죠. 너무 성대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후회가 잔뜩, 후회할 때 회자죠. 후회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양효가 음효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음효 자리에 와 있고, 또 작괴전에서 말한 대장괴는 멈춰야 한다. 왜? 너무 강성하고 너무 성대하니까. 작괴에서 말한 대장괴는 멈춰야 한다 한과 동시에 양효 자리가 양효에 있는 게 아니고 음효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대장괴의 지나친 강성함이, 지나친 성대함이 중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후회가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회망, 후회가 사라진다는 이건 구사가 음효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발음을 얻지는 못했죠. 하지만 구사는 위로 유고와 친비합니다. 그래서 후회가 사라진다 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번결불이 장우대여지복, 번결불이 장우대여지복을 살펴볼까요? 구사가 효변하면 양효가 음효로 변하죠. 그럼 상괴는 우레를 상징하는 징괴에서 음효 3개가 되니까
땅을 상징하는 곤괴로 바뀝니다. 양효가 음효로 바뀌니까 상괴는 음효세가 되죠. 땅을 상징하는 곤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본래의 괴상, 아래는 하늘을 상징하는 괴는 강건함을 상징하고, 우레를 상징하는 진괴는 울타리의 물상이 있으니 강건한 힘으로 울타리를 치고 들이밉니다. 양의 뿔로서. 그런데 양효가 음효로 바뀌어버리니까 땅을 상징하는 공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계는 평지입니다. 말 그대로 땅땅한 평평한 땅이죠. 그래서 울타리가 끊어져서 평지로 변해버리니까 울타리에 얽매여 있던 양의 뿔이 얽매임에서 풀려나 버립니다. 불이가 되죠. 자유롭게 되어버린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토복, 이 복토복이죠. 이 복토가 뭐냐면 옛날에 수레에는 바퀴가 굴러가는 차체가 있고 그 위에 사람이 타는 몸체가 있습니다. 차체와 몸체를 연결시켜주는 그 부분을 복토라 그럽니다. 복토. 일반적으로 가죽으로 만든 끈을 가지고 묶어두는 것이죠. 복토복은 설문해자에서 차축을 묶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바퀴가 달린 차축을 묶는 것이라 합니다. 즉 수레의 차축과 몸체를 경관끈으로 묶는 것을 복토라 그럽니다. 보통 가죽을 끈처럼 만들어 단단하게 결속시킵니다. 수레가 클수록 이 결속은 더욱 단단해지므로 큰 수레의 복토처럼 굳건해진다 라고 효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사가 효 변하면 상괴는 곤이 된다 그랬죠. 양효가 음효로 바뀌니까 땅을 상징하는 곤괴가 됩니다. 그 다음 하괴 근은 양효 세 개로 되어 있죠. 이건 강건함의 물상이 있습니다. 강건함의 물상. 즉 한편으로는 둥근 바퀴의 물상이 있죠. 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방상이죠. 사각형이죠. 그래서 둥근 바퀴가 있는 차체 위에 몸체가 실려져 있는 겁니다. 구사는 부드러운 음효 자리에 양효가 있음으로써 바퀴가 있는 차체와 사람이 타는 몸체 이 사이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게 복토의 복입니다. 복. 원래 차축과 수레 몸체를 묶은 끈은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밑에 바퀴가 있는 차체와 위에 사람이 타는 몸체 사이에 그 복토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역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물상을 묘사할 때는 흔히 착괴를 사용합니다. 착괴. 눈에 보이지 않는 물상을 얘기할 때 얘기입니다. 착괴는 말하자면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물상입니다. 그래서 상괴 진의 착괴는 뭡니까? 양, 음이니까 착괴는 양, 음의 착괴는 반대계로 바뀌는 거죠. 음은 양으로, 양은 음으로 바뀝니다. 이건 바람을 상징하는 송계죠. 바람을 상징하는 송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계 손에는 무슨 물상이 있습니까? 밧줄이 물상이 있죠. 상계 손에 밧줄의 물상이 있으니
여기에 밧줄로 묶는, 가죽으로 만든 줄로 묶은 복토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자체와 몸체를 연결시키는 복토를 가죽끈으로 묶는 것이죠. 그래서 밧줄의 물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축과 몸체를 견고하게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수레의 복토를 굳건하게 한다라는 효사가 구사에 나오는 이유는 이 궤상에서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 구사가 자체와 몸체를 엮어주는 복토의 위치에 있으면서 가죽끈으로 그 복토 부분을 꽁꽁 묶어주니 큰 수레의 복토가 굳건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6호를 볼까요? (6호를) 보죠. (6호를) 먼저 읽어보면 상양우역, 무회, 구사효사에서는 회망, 후회가 사라진다라는 효사가 나왔는데 6호 효사에서는 후회가 없다는 무회가 나옵니다. 이걸 상양우역, 무회, 우리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밭두둑에서 양을 잃어버리니, 또는 밭두둑에서 양을 잃어버리지만 후회가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밭두둑에서 양을 잃어버리지만 후회가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역은, 이 역, 밭두둑역, 이건 변할역이죠. 이건 밭두둑, 이 밭두둑역입니다. 이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변할역자와 밭두둑역자는, 이 역자, 여기서 역자는 이 밭두둑역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밭두둑에서 양을 잃어버리지만 후회가 없다. 밭두둑은 이쪽 밭과 저쪽 밭을 분리시키는 갈림길입니다. 갈리는 지점이죠. 실제로 한 나라의 역사를 말하는 한서를 보면 경계를 가리키는 이 밭두둑 역자는 모두 이 변할 역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변할 역과 밭두둑 역이 같이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의 역은 양의 세력이 음의 세력으로 전환되는 곳이다. 무슨 뜻입니까? 양요 4개가 연이 오다가 처음으로 음효로 바뀌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양의 세력이 음의 세력으로 바뀌는, 즉 전환되는 곳이다. 6호에 이르면 양효는 음효로 전환되죠. 강건하게 울타리를 밀어붙이던 양이 사라지고 6호에 이르면 넓은 대지가, 넓은 땅이 펼쳐집니다. 넓은 땅은 여기에서 음효 2개는 공개의 약칭으로 볼 수 있다 그랬죠. 유일하게 음효 2개 이 부분은 음효 3개 있는 곤괴의 약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곤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축약된 곤은
대지 또는 땅이란 물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건한 힘으로 울타리를 밀어붙이던 그 양의 뿔이 평지가 되어버리니까 그 울타리에서 풀려 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넓은 대지가, 넓은 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냥우영무회, 말씀드렸듯 밭 두둑에서 양을 잃어버리지만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이 효사는 이 양의 물상에 양을 잃은 것은 왜 양을 잃어버렸다고 나오냐 하는 그 부분은 전체의 괴를 압축하면 무슨 괴가 될까요? 양 세 개, 양음입니다. 이렇게 되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 같은 효가 연이어 있으면 하나의 효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자, 양요 두 개를 양요 하나로, 이 양요 두 개를 양요 하나로, 연이어 있는 음요 두 개를 음요 하나로 바꾸면 이거는 연못을 상징하는 태괴의 모습입니다. 이 태괴의 모습에는 양이라는 물상이 있고 또 무슨 물상이 있죠? 회손, 회절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냥, 우영, 무회가 나온 것은 이 전체 괴의 축약괴인 태괴에 양이라는 물상과 회절이라는 물상이 있기 때문에 양을 밭두둑에서 잃어버린다라는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과 곤을 비교하면 금괴와 그 다음 공괴를 비교하면 금괴는 정신적, 그 다음 공괴는 물질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 즉 음계에 속하는 개는, 이 물질적에서는 음계에 속하는 개는 세 개가 있죠. 첫째, 바람을 상징하는 송개. 두 번째, 불을 상징하는 이계. 세 번째, 못을 상징하는 또는 연못을 상징하는 태괴입니다. 이게 송괴, 이게 그 다음 태괴죠. 송괴는 가장 밑에 음유가 있습니다. 니괴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 다음 태괴는 가장 위에 있죠. 이게 또 왜 음괴입니까? 음괴, 양, 괴를 구분할 때 적은 효사가 그 효를 대표한다 했죠. 그래서 음효가 이 송괴를 대표합니다. 역시 중간에 음효가 니괴를 대표합니다. 맨 위에 있는 음효가 태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음괴에 해당이 되죠. 다 음효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음효나 송괴가 가장 물질의 양으로 따지면 많습니다. 제일 많고 두 번째 많고 세 번째는 훼손되거나 또는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양을 밭두둑에서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바로 양을 상징하는 태괴, 그죠? 양을 상징하는 태괴 요거죠. 여기에 양이라는 물상과 회절이라는 물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나라 고조 이름이 왕해입니다. 왕해. 상나라를 세운 고조입니다.
소와 양을 판매하던 곳이 유역부락입니다. 유역부락. 그곳에서 한 마리의 순양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죠. 왜? 한 마리의 순양을 잃어버렸다 해서 크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후회가 없다라는 효사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무회가 사용된 것은 비록 유고가 음효가 양효 자리에 와서 바른 자리를 얻지 못했지만 아래로 구이와 정응하고 중도를 차지하고 아래로 구사와 침비하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라고 괴상으로 설명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밭두둑에서 양을 잃어버린 것은 물질적 손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힘의 소실이기도 합니다. 힘을 잃어버린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충동적 힘이 약화된 것은 오효에 이르러 지금까지 양효가 쭉 올라오다가 갑자기 음효로 바뀌었고, 음효는 양효에 비해서 힘이 없죠. 그래서 충동적 힘이 약화되어 버립니다. 만약 양효의 자리엔 유고까지 양효가 왔다면, 즉 유고가 구호로 바뀐다면 이건 택청쾌가 되죠. 양이 세 개 음이 되면 택청쾌가 됩니다. 결단하는 거죠. 그만큼 양효가 유고까지 차지해버리면은 쾌계가 되면서 주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고에서 무회가 나온 것은 물상으로는 바른 자리를 비록 얻지 못했지만 아래로 구이와 정응하고 밑으로 구사와 침비하고 중도를 얻었기 때문에 무회라는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육을 볼까요? 상육. 먼저 읽어보죠. 저양촉번, 불능퇴, 불능수, 무유리, 간적길, 무유리, 간적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저양은 순양이라 했죠. 순양이 울타리에 걸리니 불능퇴, 퇴각할 수도 없고, 즉 물러설 수도 없고, 불능수, 나아갈 수도 없다. 유리한 바가 없으나 유리한 바가 없지만 어려우면 길하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상육은 대장괴의 마지막 효이면서 상괴진의 끝효입니다. 그래서 순양이 울타리를 들이받아도 물러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아주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자세하게 살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로울 것이 없다, 무유리, 이로울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육은 하괴건의 강건한 힘으로 나아가 상괴진이 상징하는 울타리를 들이받습니다.
힘이 넘치니까요. 그런데 상육이 효변하면 상괴는 무엇을 바뀌죠? 음효가 양효로 바뀌니까 양음양이 됩니다. 즉 양음양은 불을 상징하는 이계가 되죠. 불을 상징하는 이계가 됩니다. 불을 상징하는 이귀에는 무슨 물상이 있을까요? 불을 상징하는 이귀에는 감옥입니다. 감옥. 죄인을 가두는 감옥. 감옥의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괴는 단단한 양효 두 개가 안에 부드러운 것을 포위하고 있는,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리괴 속에는 단단한 것 사이에 이 리가 가두어져 있습니다. 바로 울타리 속에 뿔이 걸려서 오도 가도 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걸려 있는 모습이죠. 이런 상태니 이룰 것이 없죠. 이룰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은 오히려 불을 상징하는 이귀에서 볼 수 있듯이 밝음으로 전환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인해 정성스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우면 길하다. 난적길, 어려우면 길하다는 이 얘기는 상육과 아래로 구삼이 서로 정응하고 있습니다. 또 음효가 음효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물러설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은 바로 멈출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듬을 가지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허물이 오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괴는 너무 강성하여 오히려 유순함을 숭상합니다. 그래서 상육은 이 대장괴의 마지막 효이면서 음효이기 때문에 대장괴의 지나친 강성함을 멈추고 그 다음 약화시키는 또는 중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길하다. 어려우면 길하다. 라고 효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사, 유고, 상육의 효사 내용은 양의 뼈가 울타리에 걸린 것을 비유하면서 쭉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효사를 보시면은 양이 밭두둑에서 잃어버리니 후회가 없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구사에 울타리가 끊어져서 뿔이 자유롭게 되니 큰 술의 복토가 더 견고해진다. 또 구삼에 순양이 울타리를 들이받으니 그 뿔이 울타리에 걸려서 빼도 박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다. 이런 식으로 양이 울타리에 걸려서 힘을 다 빼버리는 그런 효사 내용을 가지고 대장괴의 강성함과 장성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천 대장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 강한 힘은 책임과 함께 빛난다 라는 이 메시지를 되새기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우리 다 같이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가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